오늘날 이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국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최근엔 이스라엘과도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로 비춰지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미국과 최악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란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미국과 철천지 원수 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은 상호 협력을 이어가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냉전 초창기 이란은 소련의 해양 진출을 틀어막을 미국의 강력한 봉쇄망이 되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와도 1970년대에 우호 증진을 위해서 도로명에 서로의 수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죠. 자, 그렇다면 꽤나 사이가 좋아 보였던 미국과 이란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두 국가는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봐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이 같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20세기 초중반부터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20세기 초반, 이란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시기, 당시 카자르 왕조는 무능함과 부패로 인해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카자르 왕조 시기 동안 페르시아는 외세의 간섭에 이리저리 휘둘려왔고, 러시아와 영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국토를 상실하였으며, 관리들의 부패와 재정 악화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혼란의 시기 속에서 당시 페르시아의 정예군 코사크 여단의 장교였던 레자 칸은 부패하고 무능한 왕조를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1921년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카자르 왕조를 밀어내고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후 1925년에 그는 기존의 군주 대신 레자 샤 팔라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왕위에 올라섰는데, 이것이 바로 팔라비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레자 샤 팔라비, 즉 팔라비 1세는 당시 영국이 자국에 대해서 군사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거의 대부분의 석유 시추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팔라비 1세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영국의 경쟁 국가들과의 개발 협력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사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당시 팔라비는 즉각 중립을 선언하며 전쟁의 화마를 피해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영국 이란 석유회사에 근무하는 독일인 기술자들이 국익을 위협하는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팔라비 1세에게 영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했고, 당시 팔라비는 이러한 영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독일과 전쟁 중이던 영국과 소련은 이란의 친독일 국가라는 낙인을 찍어버렸고, 그렇게 팔라비 1세는 1941년 영국과 소련의 군사 점령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아들인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에게 왕위를 넘겨준 채 해외로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당시 미국은 소련이 독일에 최대한 대항할 수 있도록 물자를 해상으로 긴급히 수송해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물자 수송 루트는 독일과 일본에 공격당할 위험이 너무 높았고, 이 때문에 미국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전장에 가까운 새 항로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을 모두 가진 국가가 바로 이란이었죠. 이렇게 미국은 이란과의 협력을 위해 접근을 이어나갔고, 당시 이란 또한 소련과 영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새로운 세력으로서 미국과의 관계 도모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주축국의 패망과 2차 대전 종결 이후에도 양국은 전쟁 기간 동안 쌓아온 관계를 이어나갔고, 미국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46년 이란의 북부 지역은 여전히 소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일한 핵보유국이었던 미국은 소련을 강경하게 압박하며 스탈린으로 하여금 이란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미국을 더욱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소련의 퇴군이라는 대성과는 이란의 민족의식 또한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20세기 초 이란 내 석유 개발권을 갖고 있던 영국은 2차 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이란의 석유 자원을 독점적으로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영국은 84대 16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석유 수입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란은 옆 동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석유 회사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눠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란 정부는 영국에게 수익의 재협상을 요구했죠. 그러나 당시 영국은 전후 재건 비용으로 단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고, 당연히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고취되고 있던 이란의 민족주의의 화살은 영국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1951년 이란의 총리였던 모사데크는 자국의 석유를 아예 국유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은 이에 이를 갈며 즉각 이란의 원유를 보이콧한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다른 열강들도 영국의 편을 들며 이란의 석유를 보이콧하며 고립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에게 이란처럼 되들면 강력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보이콧 속에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란은 새로운 석유 수출 판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소련과 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열강의 착취에 맞서고 있던 모사데크의 정책은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총리의 인기는 당연하게도 국왕인 팔라비 2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모사데크는 이란의 국왕, 즉 샤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가 더욱 큰 권한을 가지는 입헌 군주국으로 이란을 변모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샤의 개인 예산을 삭감하고 왕실과 타국 외교관과의 직접 소통을 금지하고 왕실의 토진을 국가 소유로 이전하려는 등 샤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이 시기 미국은 소련과 점점 더 가까워져가는 이란에 깊이 우려하며 모사데크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으로 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1953년 위기를 느낀 미국은 CIA를 통해 영국 정보기관과 공조하여 이란 내 반정부파를 은밀히 지원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모사데크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시키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수십 년에 걸친 악연의 시작이었죠. 이후 모사데크 총리는 반정부파에 의해서 즉각 체포되었고 미국은 팔라비 2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그가 견제 세력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이란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팔라비 왕조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든든한 지원 속에 권력을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이란 정부는 미군의 든든한 우방으로 자리잡아 기존보다 더욱 탄탄한 대소련 봉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란은 미국의 지원과 석유 판매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이에 힘입어 팔라비는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63년에 시작된 백색 혁명이었죠. 그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이슬람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옷을 입게 함으로써 기존 이슬람 문화에서 탈피한 세속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또한 그는 학교를 많이 세워 문맹률을 감소시키고자 했고 중고등학교에는 남녀공학이 설립되기까지 했으며 여성들은 참정권을 부여받고 히잡 또한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지원 아래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해외 자본이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오며 공장이 대거 들어서고 수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는 등 자본주의적인 개혁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토지 국유화를 통해 종교인들의 땅을 일반 시민에게 배분하는 토지 개혁도 시행했는데 이 정책으로 무려 25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는 깊고 어두운 이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라비의 경제개혁은 높은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특히 농촌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는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토지개혁으로 농촌의 새로운 땅 주인이 된 많은 이들은 말 그대로 땅만 덩그러니 받은 상황이었고 기존에 경험 많고 자원이 풍부했던 지주들에 비해서 한없이 낮은 농업 생산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도시화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의 가정들은 농업 생산성 저하로 더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죠. 또한 여성 참정권, 히잡 자율화 같은 정책들은 이슬람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기존 보수적인 종교인들과 종교 세속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팔라비 2세는 막대한 자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수입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가기도 하였죠. 정부의 부패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고 민심은 마그마처럼 팔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개혁을 이어나가던 팔라비 2세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반발에 찍어 눌러야만 했고 그는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모하며 정치적인 반발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언론과 공공담론을 엄격하게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1977년 무렵 이란 경제에 끊임없이 차오르고 있던 버블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라 순식간에 터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느 역사적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픈 민중들은 대대적으로 정부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이 같은 불만은 그간 이어져왔던 정부의 부패와 인권 탄압과 맞물리며 더욱더 빠르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78년에 팔라비 왕조에 대항한 이란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은 당시 미국의 중동 전략에 있어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팔라비 정권의 몰락과 이란 혁명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은 중동의 강력한 우방을 잃고 대소련 봉쇄망에도 큰 구멍이 생기게 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란 내 온건파 혁명 세력 지도자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이란을 지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계속된 내정 개입은 이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반감을 안겨다 주었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의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한편 팔라비 2세는 혁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와중에 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미국으로 급히 날아가 버렸고 이란은 도피를 용인한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며 팔라비를 이란으로 다시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샤의 송환을 거절했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이란 쪽에서 과격행위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반미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혁명 세력 내의 학생 시대들이 폭동을 일으켜 1979년 11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대사관 직원 50여 명이 인질로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입장 차이로 인해 단 한 발짝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 9월 이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이라크가 난데없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당시 이란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던 이라크는 이란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이란을 침공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했고 그렇게 1981년 1월 20일 444일 동안이나 질질 끌어왔던 미국과의 인질 협상을 마침내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국가의 앙금은 일련의 사건으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혁명 세력의 지도자이자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호메이니는 이란의 권력을 장악했고 이란엔 다시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호메이니는 이란에 대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선언하고 기존 샤의 세속적이고 서구화된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철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었고 남녀공학이 폐지되며 성별 분리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법 샤리아가 법체계의 기초가 되어 엄격한 종교 규율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파와 언론에 대한 탄압은 팔라비 시절보다 더욱 심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호메이니의 통치 아래 이란은 급속히 보수화되고 종교적인 통제가 강화되며 혁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러던 1991년 소련이 해체됩니다. 같은 해 이라크 또한 걸프 전쟁의 패배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소련과 이라크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진 중동에서는 이제 새로운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냉전기 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역 패권 경쟁이었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중동에서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내세우며 이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슬람 체제를 비난하였고, 반대로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비난하고 있었죠.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미국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이는 이란의 눈에 미국이 중동의 불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만약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이란 내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가 주변 중동 국가들로 확산되어 미국의 새로운 위협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을 향해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인 저항국민협의회에서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던 사실을 폭로하며 기존까지 이어져왔던 이란 핵개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켰는데, 당시 이란은 이에 대해서 자원 다변화와 의료연구 등의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굳이 비밀리에 추진해온 이란의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 이라크와 함께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였고, 이로써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완전히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십수년에 걸쳐 미국과 이란, 그리고 다른 주요 강대국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계적인 경제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핵합의 JCPOA에 대해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만 잠시 개발을 중단했다가 이후 다시 핵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핵합의를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가 어려운 국제관계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이른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며,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닌 중동 전체의 안보와 국제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 중 일부는 책 인물 사다매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EBS 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란의 국왕이었던 팔라비 2세에 관한 각종 어두운 개인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는데,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듯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었습니다. 또 본 책은 제목 그대로 팔라비 2세뿐만 아니라 테슬라, 노스트라다무스, 제갈량, 무함마드 알리 등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몰랐던 이들의 개인사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 독자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흥미진진한 역사 탐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EBS 팀에 의해 제작된 인물 사담에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마무리 지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